이는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이 펼친 공작에 대한 것입니다. 75쪽의 8입니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이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75쪽의 9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도 총리가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착수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자유당 후보에 대해서 불법 자금 지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유포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5쪽의 11입니다. 1년쯤 지나서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조사 결과 중국이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했다고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5쪽의 12입니다. 중앙선대위 기사인데 그 후에 분석을 해보니 중국이 반중 정치인 낙선을 위해서 평론가와 언론을 동원해서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며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견해를 널리 퍼뜨려서 경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심리전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75쪽의 15와 16은 스웨덴의 국립 차이나 센터가 2024년 6월 7일 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고 대만의 경우에는 무력 시위까지 동원했으며 그 이외에 캐나다,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들고 있는 것이 호주입니다. 을제 199호 중에 1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장과 안보 관계자들이 중국이 호주의 노동당 후보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산당과 관련된 사업가가 호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려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199호 중에 2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는 기사입니다. 대만은 이에 대해서 경계해서 반친투법을 제정하고 선거법도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ICT 기술이 발전해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을제 147호증은 국정원의 2023년 10월경 발표한 보안 점검 결과이고 증인 사이버 안보센터장 백종욱이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방금 도태우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4.15 총선의 경우에 해커 입장에서는 망 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 가능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다 탈취가 가능했으며 사전투표용지 인쇄도 가능했고 실시간 개표 및 개표 결과 조작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증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점검이 가능한 것은 5%의 전산설비 뿐이었기 때문에 점검한 5% 내에서는 선거 조작의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체 전산 시스템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0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을제 151호증입니다.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코너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다뤘는데 10편의 영상 중 1, 2편 왕홍잉, 3, 4편 등소평, 90편 주얼리를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을 다루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내에 친중 분위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을제 122호증입니다. 선관위의 2025년 1월 17일자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2020 4.15 총선 중에서 은평구 선거구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한 명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김영빈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4.15 총선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한 명이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호증의 1, 2입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웹사이트와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통령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헌법재판소와 방금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설명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선거 소송에 대한 판결 태도가 어떤 것이 국민 주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은 해킹 기술을 통해서 대규모로 정치인들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제 198의 3부터 5를 보시면 그는 한꺼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2024년 4월에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양국의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주요 기업 등 수백만 원에 대해서 사이버 해킹을 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안전부 산하 ATP 단체에서는 해킹 그룹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관료들 정치인 이메일을 다 해킹했다고 발표했으며 KBS에서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미국 정치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의 6호증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2023년 11월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난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경고를 한 다음 중국에서 방식을 다소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그 방식의 비중을 높입니다.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이른바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꿉니다. 인민해방군 산하 사이버 부대 311 기지에서 친중 매체나 SNS를 통해서 여론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방침을 지휘한 자가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봤던 왕홍잉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중국의 대외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을 지휘하는 분을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그 사이트, 그 채널에 왜 소개하는 것인지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분상식 방식에 의해서 개입해 왔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 175증이 국정원의 사실조회 회신인데 이 회신이 중국이 어떻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 거기에 관한 회신을 보내왔고 그 일부 내용이 198호증의 7, 8로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은 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순 등으로 하여금 한국 내에 위장 언론사를 세웁니다. 서울프레스, 부산 온라인 같은 1차로 발견된 38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하여금 친중, 반미, 한국 내 갈등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 위장 사이트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퍼뜨리는 이슈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원전 처리수를 핵 폐기수라고 지칭하고 국민 보건에 극히 위험하다는 내용,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내용, 제주 4.3 사건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학살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내용을 집중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을제 215증입니다. 정부가 이 후쿠시마 괴담 방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정부가 지출한 비용만입니다. 1조 6천억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45곳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료 제치를 49,600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 지출 비용만 1조 6천억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겼던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액은 다 빼고 순수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것이 1조 6천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조선일보 취재기사입니다. 1년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22조 베크렐입니다. 조 단위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제원자력기구나 WHO 안전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 라그 핵처리소에서 1년간 배출되는 삼중수소 배출량은 58조 베크렐입니다. 자, 중국 다롄 원전의 경우에 90조, 상하이 친산 원전의 경우에 143조, 도합 우리나라 황해에 걸쳐 있는 중국의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233조 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10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태평양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의 원전 핵 처리수는 황해로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인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잘못된 정보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로 인해서 예산 1조 6천억이 낭비되고 많은 수산업 가정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비단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이런 내용들도 부추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도 그 사회의 갈등 조장을 통해서 국력을 소진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여기 보면은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 전쟁이다.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한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둘 다 한심하다. 서울 시민에는 세금을 제일 많은데 지방이 다 탕진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98호 중에 10호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제품 기사에도 조직적인 댓글을 달아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보도 기사가 점점 나오면서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천대학교 교수 윤민우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중국의 대한국 온라인 영향력 공작 사례 연구라고 해서 중국이 이런 영향력 공작을 통해서 한국의 포털 뉴스에 조직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지금 이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은 문화 방면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18개였으나 2022년 7개로 축소되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입니다. 이런 공자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가 198호 중에 12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최고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부장, 한국어로 말하면 장관을 지냈던 류현동과 순춘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고위 정치인입니다. 중국어 교육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국 공자학원의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공자학원이 어떤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이 펼치는 정치적 영향력 공작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 을제 146호증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 동포가 2024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37%에 이릅니다. 을제 200호증의 1입니다. 2019년 7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력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은 이 협약식 체결 직후 중국 최대 IT 업체인 텐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신원식 실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2025년 1월 이 텐센트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연결된 기업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200호 중에 2입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은 대국,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이 아시아 모두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의 꾸미기를 되기를 한다면서 친중 노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을제 200호증의 3입니다. 2021년 7월 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대표자가 참석한 대규모 대회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사진상으로 민주당의 당기가 여기 게시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우리나라 국익에는 해롭고 중국에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제 75호증의 1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국방부 장관 정경두 등 4명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명 작전 일시 등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지난번 김영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국회가 2024년 12월 1일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대통령이 비상기업 결행을 확실하게 확정짓지도 못했고 감사원장을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탄핵이 발의되면서 대통령이 이런 사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반국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감사원장의 고발이 탄핵 사유의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75증의 2입니다. 많이 나왔지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을 촬영하고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75증의 3입니다. 군무원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에 유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5증의 4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건수가 2018년 22건에서 2022년 8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중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70%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75증의 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요원들을 간첩죄로 추적, 체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외신 기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 201호증의 1입니다. 예, 이 부분 여기 잠깐 위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관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슬그머니 반대한다고 하는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비판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201호증의 2입니다. 2025년 2월 6일 시민일보 뉴스입니다. 간첩법 개정 규정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화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어서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 75증의 6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본안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제임스 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 202호증의 1은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도 제출하도록 하고 거부 또는 폐기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업비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제 202호증의 2입니다. 위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개인의 정보, 기업의 기업 비밀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서 유출될 수 있고 최근 5년간 111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되었고 그중에 36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고 피해액은 무려 23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입니다. 제 75증의 7입니다. 무기 수출을 받을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률로 시행이 되면 방산 수출은 지연되고 기밀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입법 기사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 특히 정치적 영향력 확보 공작을 가장 치열히 전개하는 중국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활발히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설린 관계로서 경제적 우호관계, 교류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탈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거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장담을 믿고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친중국 성향을 드러내서 홈페이지에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선거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목구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이 도 변호사가 방금 밝힌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와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금 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입법 활동들이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에는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위원회는 강령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보십시오.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지금 10개월 정도 계속 이사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박문진 이사 새로 임명했던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은 한 5분 소개하면 그 발언을 비판하는 분석 기사와 논평은 아마 10배는 더 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위험을 걸고서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심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부구치소 수감장소 관련 가짜뉴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한 서중요지 진술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11쪽에 계엄군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추인 측 증거는 갑제 1호증 26, 2024년 12월 6일 JTBC 박창규 기자가 송출한 이유도 없이 빈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이라는 기사 하나였습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부인을 하였음에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을제 116호증 동부구치소장 박경선의 그런 사실 없다. 기자들의 내피셜이다. 라는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17호증 12월 3일과 4일 동부구치소 입출차 내역입니다. 직원들 외에 외부 차량의 입출차가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을제 153호증 신용의 교정본부장의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55호증 정정보도 기사입니다. 최근 2025년 2월 6일 정정보도가 게시되었습니다. 을제 207호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열람 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회신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들과 선동들로 가결되었음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 서증입니다. 을제 76호증은 2024년 11월 6일 약 4개월 전 민주노총 조정쟁의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판결문입니다. 을제 212호증 2025년 1월 31일 약 2주 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에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정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내린 지령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 데 조직적으로 지원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 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사항을 5월 3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의 적폐물이 선거 부정 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아까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령과 갈등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385쪽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38쪽입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땡땡이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 일부와 진보 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캐거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을제 77호 중의 1, 2는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판결문과 보도자료입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증거입니다. 을제 210호증입니다. 대북 송금 유죄 확정에 대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을제 78호증의 4,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78호증의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을제 78호증의 5,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78호증의 1, 그래서 이 US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당하여 취소 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상급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제 78호증의 2,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그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을제 79호증 2024년 9월 30일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4년이 선고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간첩들이 압력을 하고 있고 계속하여 공소 제기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을제 81호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10년 동안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국가정보원, 외교부, FBI 등이 공조하여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전과 관련한 김숙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그리고 외교부에 대하여 문서제출 명령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을제 82호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왔다는 뉴스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1 내지 3은 1심의 국가보안법 간첩사건의 1, 2, 3심의 판결문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4는 박선원 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1심의 사건이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여인영으로부터 23시 06분경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위치 추적을 받았다는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을제 137호증의 1, 방첩사 배정효가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00시 40분, 순차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경이라는 점, 을제 137호증의 2, 방첩사 구민의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상민에게 12월 4일 1시 3분경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137호증의 3, 박창균 영등포소 형사과장은 23시 01분경에서야 비상소집 출근을 지시하였고 00시 18분경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상황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신문이 종료하고 나서 이러한 순차 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되자 마치 축차 검거가 순차 출동과 축차 검거를 순차 출동과 혼동하여 섞어서 일반으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송출되었습니다. 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제 129호증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 167호증 조태용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조태용도 홍 장원이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대통령이 홍 장원에게 전화한 이유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서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